집이 2층인데요. 건너편에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오늘 두 마리 남고 다 떠났습니다. 물가치가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한 지난 4주 동안 저는 이제 물가치들을 관찰했는데요. 비가 오면 제가 우산 씌워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해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F킬러 사다가 막 뿌려주는데 그러다 막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막 아저씨가 모자 쓰고 1층 베란다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서 막 제가 오늘 3마리나 건져 올려왔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설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선의를 갖고 이제 물가치 새끼들을 도와주려고 우산도 씌워주고 웜도 사다가 제가 쿠팡에서 무려 지금 3만 원에 질렀거든요. 지렁이 4,000마리를 갖다 부양을 했는데 저는 선의를 갖고 있지만 물가치들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그 괴물스럽겠어요. 매번 겁내고 하죠. 제가 오늘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0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가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독 완고했잖아요, 그죠? 많은 지식인들이.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10년 전에 본 게 있는데 그 당시 50만 원 뭐 떨어져서 30만 원 이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물가치가 보이듯이 이제 괴물로 보였겠죠.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인가요? 거기 그 동문이 성공한 동문이 이제 졸업식사에 와갖고 딴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야유를 받았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왜 야유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왜 졸업식에 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제가 똑같았습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나름대로 깨닫고 누구 돌잔치를 선배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돌잔치에 가서 이런 원 테이블에서 제가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막 1시간 동안 막 밥 먹는 내내 하니까 우리 선배가 와갖고 웃으면서 교양이 되게 넘치는 분이거든요. 태민아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돌잔치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저랑 똑같은 일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물가치 새끼가 그 털도 없을 때 우산을 씌워줘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괴물로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떠드는데 지금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이 모빅 때문에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분명히 꼽혀놓고 있을 테니까 내놔라 뭐 이런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기자들 뭐 이렇게 계속 저를 이제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이하겠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가 이제 나올 것 같고 뭐 뭔가 이제 오작가에 대해서 뭔가 터트리면 뭔가 큰 비리를 터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선의를 갖고 있지만 그걸 설득해낸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걸어간 길을 잡음들은 좀 빼고 좀 압축적으로 제가 해석한 인문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재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인 한양대학의 이렇게 비트코인 화폐 철학 과정을 저희 비트모빅이 이렇게 후원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이것이 인문학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블록체인은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기술이었고요. 분명히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신기했던 건 그 당시 얼마 안 되는 그 커뮤니티, 아마 지금 모빅 커뮤니티보다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물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믿고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부하고 뭐 속된 얘기를 하자면 정부하고 맞다이를 뜨겠다고 화폐를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패기 혹은 뭐 무모함,
이런 걸 포함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모르던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학문에서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가면 원래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문에서 말하는 건 학문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의 또 삶은 또 삶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논리 정합적으로 치밀하게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대충 살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정합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살 때는 대충 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계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인문학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상한 행태들, 특히 이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합리적 인간이 맞는데 이걸 집단화해 버리면 아주 행태가 이상해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죠. 그 행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폐고,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왔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임박해 있는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그걸 대충 감으로 얘기했지만 점점점 저도 공부가 쌓이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특수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그 질서 혹은 새로운 무질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이 메시지를 던져 왔는데 글쎄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제 제가 했던 메시지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달러의 위기를 이제는 미국의 주류, 얼마 전에 연준 이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앓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뭐 달러 우리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난 시대가 바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였고 달러는 뭐 돈 그러면 좁은 의미로 달러였죠. 달러.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달러가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러면 좀 이거는 음모론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소수의 컬트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이 논의가 심심치 않게 주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트코인이 초래한 변화는 아니죠. 네. 그러나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저한테 비트코인은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왜 비트코인이라는 발명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섭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쭈삣쭈삣 쓸 때가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많이 짜집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금입니다. 금의 주기율에서의 번호는 79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질적으로 다르죠. 근데 이게 물리학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냥 중성자의 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도 피타고라스가 말한 것처럼 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이 원소는 중성자가 7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게 단지 물리학적 성격이 아니라 이제 금과 관련한 우리 인문학적인 이제 인간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죠. 금은. 그래서 이런 금을 너겟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 너겟.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이런 너겟 형태로 거래를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저울에 달아서 했겠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똑똑하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똑똑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호모사피엔스는 그 추상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아마 동물과 가장 구별되는 것이 아마 추상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그 자체가 추상화의 바로 그 표본이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고 코인이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문학적으로는 잘 지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드 코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골드 코인을 볼 때 이걸 물질로 보이십니까? 기호로 보십니까? 우리가 코인 그러니까 물질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질이고 이게 물질로서의 금인 거고 이 물질로서의 금은 이 숫자로 표현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할 때도 무게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국왕이 인장을 찍는 이 순간부터 이 코인은
코인이 된 거고요. 이 코인은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사실 이 코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무겁거나 가볍거나 혹은 불순물이 섞였거나 안 섞였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걸로 간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BC 700년경에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통용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화폐의 중요한 어떤 물질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대체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대체 불가능을 얘기하니까 대체 불가능, NFT, 대체 불가능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게 다 대체 불가능하고요. 사실 대체 가능한 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어떤 사물도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너겟 상태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 버리면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돈가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장을 찍음으로써 이제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코인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 코인 혁명과 무관하냐? 아주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질인 이 금을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국왕의 인장을 찍으면서 기호화한 것처럼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 뭐 종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숫자만 있는 장부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게 매우 낯설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가끔 댓글을 보면 뭐 데이터 쪼가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화는 근데 이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게 이제 금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금이 너겟 형태로 거래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인장을 찍으면서 이 인장은 이제 오서러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자기의 찍겠죠. 그래서 로마의 경우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주조권을 장악했을 때 은의 함량이 98%였는데요. 우리가 철학 황제라고 하는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시절에는 80%였고 3세기가 끝날 무렵은 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 줄어온 게 아니라 이제 은의 함량이 5%밖에 없었던 거죠. 호모사피엔스 되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추상화를 해놓고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돈을 추상화를 해놓으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이거 인장을 찍으면 이게 순도가 없거나 혹은 가생이를 긁었더라도 같은 가치를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작게 만들고 순도를 빼자. 그러면 어차피 같은 가격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국왕들이 세뇨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금화가 겪는 이제 슬픈 스토리인데요. 일본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일본의 근대를 이제 에도 시대라고 하죠. 그 200년 된 시절인데 그 200년 된 시절의 금화가 이제 도쿄에서는 세금으로 금화를 받았습니다. 이쪽 관서 지역에서는 이제 오사카에서는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은화를 썼고요. 그래서 이 금화의 변천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200년 동안 이게 보여주는 이런 샘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에도 시대에 썼던 금화가 이렇게 딱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줄어들고 색깔이 변하는 것이 이제 순도가 빠지는 거죠. 한 번만 이제 그 반대로 이념적인 회귀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1714년에 정덕금이라 그래가지고 사제들이 이념적으로 이 금을 만들 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자 해서 한 거고요. 계속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순도가 빠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돈 그러면 돈이라는 게 뭐 금화, 뭐 달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일본의 근대를 보면 이 돈이라는 건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기도 한데 돈이 계층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저쪽 오사카 쪽에서는 은화를 쓰고 세금을 받는 에도 쪽에서는 금화를 써서 이거를 이제 교환해주는 이게 스미토모 은행이 이런. 그래서 일본 갔더니 진짜로 그 환전이라고 안 써 있고요. 저렇게 한자로 양채죠, 양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민초들은 뭘 썼냐면 화투장, 일본 화투장 같은 이런 한사스라는 종이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방만해지고 어느 번은 뭐 잘 운영하고 이렇게 번마다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금화도 있지만 그거는 상징적으로만 있고요. 금괴 형태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고 달러가 주로 쓰이고 이제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이제 리저브 통화로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순서고요. 그리고 한 100여 개가 훨씬 넘는 이제 이런 돈들이 쓰이는 거죠. 베네수엘라 돈이라든가 짐바브웨 돈이라든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있어서 신뢰는 이제 결국은 절제력이죠, 절제력.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지중해 시대 때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플로린이라는 돈을 썼는데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돈은 해적들이 요구하는 돈이 좋은 돈이다 했는데 바로 이 플로린이 바로 이 지중해 해적들이 요구했던 돈입니다. 예, 베네치아에 쓰는 돈이죠. 안 변했어요. 3.5g의 순금으로 이 1252년부터 1533년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이 베네치아하고 이런 관련한 서적을 읽어보면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연금 제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복식부기도 이 동네에서 이제 발전시킨 거고요. 연금 제도도 여기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위 군인이라든가 혹은 뭐 상인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태어나면 딸을 낳으면 이제 벌써 연금을 드는 거예요. 시집 갈 때 이제 연금을 받으려고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화폐가 건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린이 매우 건전한 화폐였기 때문에 저축한 대로 이제 탈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금 세대는 이제 아닌데 우리 이제 열심히 연금 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 연금을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한테 돌려줄 텐데 기대가 많이 되시죠? 연금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죠, 그죠? 분명히 정부는 약속대로 우리한테 매월 300에서 500씩 분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한테 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300과 그 500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00과 500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이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이 화폐가 건전하니까 몇백 년 동안 연금 제도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식부기가 바로 이 동네의 발명품이고요. 회계사님들도 계시지만 이 레오다노 다 피사 이분이 이제 그 인도 아랍수를 유럽에 소개했고 13세기에 그래서 환호음 먼저 이제 장부 형태로 있었다기보다는 상인들 간의 환호음이 이제 장부 형태니까 그 자체가 했고요. 회계 아버지라는 분이 바톨로메 드 파치올리니까 이게 아마 파치올리의 바톨로메라는 분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이분이 복식부기의 아버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아니구나. 괴테군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이 복식부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피엔스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죠. 쿠심. 이 내용이랍니다. 저 점토판이. 보리 29086 37개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점토판을 발견해서 글자를 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이게 그 사원 중심으로 발견돼요. 저 점토판이 사원. 근데 사원 중심으로 발견된 글자면은 뭔가 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것마다 이런 숫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글자를 만든 건 아마도 회계 장부를 위해서 채권 때문에 만들었을 거고 옛날에 사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원이 아니라 신뢰의 그 중심이었다. 신뢰. 그래서 사제들이 사실은 즐겨 했었던 게 아주 시간을 길게 하는 연금 제도를 운영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연금 제도를 혹은 이렇게 짧게 하면 이게 돈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카 문명에서도 이렇게 결승 문자라 그래가지고 키프가 발견됩니다. 숫자만 정확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구전으로 대충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숫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도 많이 소개한 건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귀족의 자제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사피엔스에서 가져왔는데요. 뭐 보통 제가 강의에서는 다 읽는데 시간 관계상 제 양이 많습니다 오늘. 예. 첫 수업부터 이렇게 해갖고 다음 주부터 안 오시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오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마다. 네. 해초를 때리는 거예요. 계속 해초를 때려. 왜냐하면 이들이 서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다 이제 제사장의 아들, 뭐 귀족의 아들들일 텐데 평민의 아들들한테 이런 교육 안 하겠죠. 근데 다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지만 서기를 가르치는 교육에서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틀리면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부를.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어록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널리 쓰이는 어록이 뭐냐면 화폐는 장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화폐는 장부라는 건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화폐는 장부다라고 딱 말하진 않았지만 가장 비근하게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제 경제학자들을 혼내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케인즈예요. 케인즈. 화폐는 그냥 장부야 이런 얘기를 케인즈가 합니다. 거의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게 이거예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여행객이 와서 호텔에 $100짜리를 주고 오늘 밤에 가서 잘게요 합니다. 그 호텔은 정육점주임한테 못 줬던 외상값 $100를 갖고요. 정육점주임은 농부한테 $100를 갖고 농부는 트랙터 고친 수리비로 정비소주의한테 $100 갖고 정비소주의는 이제 자기 딸이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밀린 거 $100를 갚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는 호텔 주인한테 돌아왔는데 여행객이 다시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100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인풋 아웃풋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인풋 아웃풋이 없는데 $100가 와서 일을 하고 갔습니다. 모든 변제를 다 해결을 하고 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은 도대체 $100가 한 일이 뭐냐라는 건데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죠. $100가 필요 없어 이 일을 하는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변제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은행들이 하는 건데 은행들은 $100 가지고 안 하죠. 이렇게 장부를 서로 이렇게 맞대 가지고 상계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사실은 돈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돈이 필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걸 고심히 해봤어요. 돈이 왜 필요하지?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신뢰가 우리가 무한정이 있다면 돈이 필요 없죠. 실제로 그 런던 시티에서 19세기에 썼던 건데 기송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파이프가 진공이에요. 그래서 은행들 간에 이제 레터를 보낼 때 수표죠. 자기 은행에 들어온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제 저 기송관에 캡슐에 넣어갖고 보내면 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런던 시티의 지하에 이거를 쭉 빌딩 사이를 이거를 다 깔았다고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사실 이 기송관이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를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표 레터가 왔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원한테 너 저 은행이 저 갖고 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기송관을 쓸까요? 이래서 저녁을 먹기 전에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원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멀 것 같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막 가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난제들이 생겨요. 그 레터가 그 레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위조 문제가 생깁니다. 위조 문제가. 그걸 발송한 진짜로 발송한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기송관은 전부 그 은행들마다 주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은행으로 받은 거고 그 진위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비트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걸 내가 보냈다. 그걸 내가 보낸 게 이 진짜야라는 거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송관 때문에 이제 이 특별한 직업이 있는데 가다가 이게 막힌답니다. 꽉 진공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파이프 찾아가지고 빼고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병원에도 씁니다. 그 혈액 검사하면 이제 보내는 그 관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실체가 명확한 게 아니다. 장부를 서로 이렇게 신뢰가 서로 충분한 그 주체들 간에는 장부를 교환함으로써 충분히 화폐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프리드만이 언급한 앱섬의 돌화폐입니다. 이 앱섬은 이렇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돌에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섬인데요. 저렇게 돌을 나릅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이렇게 묻힌 돌들이 있고요. 그 프리드만이 얘기하기로 이걸 얘기하죠. 프리드만의 책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보입니다. 이게 잠수해야지만 보이는 거고. 이 안 보이지만 증인이 있으면 이거는 똑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드만이 그 앱섬의 돌화폐를 얘기하고 바로 뭘 얘기하냐면 연준의 지하 금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이제 오스트리안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스트리안들은 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통화론자인 프리드만은 제가 읽은 문헌에서는 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 벽돌이 아니고 금괴입니다. 금괴. 이 금괴를 연준의 지하에 있는데 프리드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옮기기도 어렵고 설사 옮기기 쉽다 하더라도 바다에 가라앉은 것도 똑같이 돈으로 쓰고 있는 저 앱섬이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외계인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79 원소교 79의 물질을 순도 높게 응집해서 다시 지하에 넣어서 햇볕을 절대 못 보게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시스템, 통화 시스템의 근간으로 삼는 현대나 똑같이 이상해 보인다.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게 지하거든요. 이것과 지금 앱섬에 가라앉은 돌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예,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통화론의 거두인 돌아가셨지만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머니 미스칩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고요. 동료 경제학자들한테 화폐가 얼마나 이상한 현상인지를 이 철학적인 경제학자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일이.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면 이제 공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과 지금의 어떤 그런 기관의 유사성은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겠죠. 근데 인문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사피엔스의 그 유발 하라리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기자라는 직업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 네. 네.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문학의 공부를 하면 쌓이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해서 이거의 본질만 터득을 하면 뭔가를 창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호모사피엔스가 하는 짓이 비슷하다니까요. 자, 이건 이제 어려운 대체대조표라는 건데요. 여기가 자산이고 이제 이게 부채입니다. 자산, 부채 이렇게 대체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벌써 졸립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나뭇잎이고 이게 뿌리입니다. 나뭇잎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대체대조표는 여기에 이제 그 회사의 많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나뭇잎들이 무성한데 그게 결국 뿌리는 뭐냐? 부채 아니면 자기 자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금하고 그 은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거의 교환증이 있습니다. 이 교환증을 이제 이 은행은 발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증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부채로. 이 은행에 돌아오면 이제 이걸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이어 1이고 이게 레이어 2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는 안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인류학자들이 이 화폐 현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침팬지들한테 가르쳤어요. 침팬지들한테. 그래서 돌멩이로 짱돌로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 짱돌은 아닐 거예요. 좀 어떤 특정한 모양 있는 짱돌로다가 침팬지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침팬지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원하는 거를 해주면 실험자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그 짱돌을 주고 그 짱돌을 이제 가져오면은 뭐 그 바나나를 주든가 하여튼 원하는 거를 줘요. 그 침팬지도 우리랑 똑 비슷해가지고 금방 터득했어요. 자, 우리 김병기 상무 혹시 종이지갑 하나 있어요? 네. 저 종이지갑 하나 드릴게요. 10,000원짜리. 예. 코인은 못 넣어드립니다. 귀해가지고. 자, 맞추세요. 침팬지가 이 돈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거래한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드리세요. 네. 매춘 했습니다. 매춘을. 침팬지한테 동물학자들이 돌 화폐를 가르쳤더니 이 돌을 갖고 매춘을 합니다. 매춘했어요. 성매매했어요. 침팬지 되게 똑똑하죠. 네, 똑똑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진짜 똑똑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돈인데 이 돈과 장부상으로 같이 올릴 수만 있으면 얘도 돈이에요. 얘도 돈. 실제로는 이걸 씁니다. 이걸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게임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떤 게 이렇게 뭔가를 묻히면 걔도 그 화 되잖아요. 제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원래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걔하고 멀어지면 에너지가 빨리 돌아가고 또 묻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은 일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사실 저는 거꾸로 그리고 싶지만 원저자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골드하고 실버를 놓고 저 위에다가 비러브 있어 환원입니다. 환원을 놓을 텐데 이게 레이어 1,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러니까 침팬지가 바나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릴라라고 치면 고릴라한테는 이게 바나나고 이게 돌이 거죠. 바나나 돌, 바나나 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국은행이 금뿐만 아니라 영국 재무부의 그 채권을 쓱 껴넣습니다. 자산에. 그래서 화폐는 이제 그 채권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레이어 1 통화에 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부가 발행한 재무부 화폐가 있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건 정부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정부가 갚아야 될 재무.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고 재무부가 발행한.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제일 미친 사람들이 정부가 발행한 재무부가 발행한 같은 정부인데 재무가 발행한 종이를 맡기고 그다음에 연준이 발행한 종이돈을 빌리고 연준도 정부고 재무부도 정부거든요. 이 두 개를 신나게 바꾸는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인문학적 이렇게 낯설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미친 것들이거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저만 이상한가? 하여튼 이렇게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인데요. 이제 본론은 뭐냐면 얘를 치운다는 거죠. 금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연방준비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자산이 증권입니다. 이 증권이 바로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빚, 미국 장기채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게 현금하고 지불준비금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착각입니다.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이거의 그러니까 얘가 레이어 2고 이거 레이어 3를 사용하죠. 이게 바로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고 상업은행의 대차대조는 이게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상업은행의 예금을 우리는 쓰는 거죠. 주머니에 돈 없으시잖아요. 그죠? 크레딧 카드 송금하시잖아요. 그게 레이어 3, 레이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한테는 화폐를 가르치면 매춘에 쓰고 마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화폐를 가르치면 무슨 짓을 하냐면 매춘도 하겠지만은 그 화폐를 맡기고 또 다른 화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떤 놈은 그걸 또 맡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기한이 다른데 그 기한이 다른 것들을 막 교환하면서 약간의 그 스프레드라고도 하고 뭐 전문 용어들인데 그거를 하는 거를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따먹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생 상품들 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 시스템이 결국은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구조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여러 다리를 묶어서 링크되어 있는 모든 다리를 묶어갖고 이렇게 구조물을 세웠는데 사실은 밤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다리가 사실은 표면에서 볼 때는 다 다른 데를 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를 딛고 있었던 거죠. 하나를. 그래서 하나가 와장창 무너지니까 다 작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를 딛고 있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강의는 사실은 이거 뒤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요. 이 변화는 쓰나미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하고 얼마 이제 안 남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래 사셔야 된다면 이 변화에 지금 우리는 다 놓여 있습니다. 이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시스템의 근간은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근데 이 미국 국채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국채가.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은 하나예요. 미국 국채가 위기다. 미국 국채 위기는 왜 왔냐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왔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는데 A국과 B국은 미국이 아닌데도 미국 돈으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기름을 달러로, 석유를 달러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로달러 이런 건데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달러를 유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가 외국에 가서 유동성을 공급하고요. 그것이 뭉태기 돈이 있으면 그 중앙은행들이 이자 주는 달러로 바꿉니다. 이자 주는 달러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발행한 빚을 있잖아요. 미국 국가의 빚인데 한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인타일먼트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연금, 사회복지제도. 이게 그냥 이거는 뭐 정부가 바뀌어도 그냥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요. 정부가 이제 국회랑 협의해갖고 예산 조정해가지고 나는 거 가장 큰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방비. 국방비 다음으로 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만든 부채 이자.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여태까지 누적한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갚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빚 안 갚아요. 다만 정부는 물리학적으로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의 이자는 갚아야 돼요. 빚의 이자는 갚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왜 위기냐면 그 빚의 이자가 오늘 원래 35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연준이 이자를 2년 동안 올렸잖아요. 바로 올해 미국 연준이 채권을 롤오버 하면서 갚는 이자 예산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보다 빚의 이자를 갚는 돈, 빚이 아니라 빚의 이자를 갚는 예산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인타이틀먼트에서는 빼낼 수가 없어요. 인타이틀먼트는 당연히 나가는 돈이에요. 연금 뭐 이런 거니까. 어디서 돈을 빼야 되나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어디서 돈을 빼야 돼요? 국방비에서 빼야 됩니다. 국방비에서. 그럼 미국의 국방비에서 예산이 빠지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한미군? 주한미군 방위비로 많이 줘가지고 용병으로 쓰면 되겠죠. 미국의 해외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용병화된다. 글쎄요, 그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터 자이언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쨌건 예. 그럼 미국의 선택지는 뭐냐면 빚을 더 내는 거예요. 빚을 더 내요. 빚을 더 내면 달러는 붕괴합니다. 예. 붕괴하기 전까지는 굴러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붕괴돼요. 이건.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방비를 빼든가 국방비를 유지하면서 이자도 다 내려면 빚을 더 얻어야 되고 빚을 더 얻으니까 이자 낼 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붕괴하겠죠. 어느 시점에 딱 붕괴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 있어요. 디폴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디폴트. 미국이 디폴트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이 우리 이자 못 갚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하기도 쉽겠죠. 근데 한 번은 리셋하고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테러가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뢰 시스템의 근간이 미국의 국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수명을 다한 거예요. 올해가 상징적으로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미국의 국채에서 지불하는 이자가 대략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8천억 달러. 예, 국방비가 대략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면 트럼프가 뭐 저 아저씨가 뭐 그래서 뭐 러스트벨트 인기를 끌고 하는데 이게 잦아들질 않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우리는 느껴지지만 사실은 트럼프, 바이든, 오바마 2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세계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근데 미국은 무력의 제국이기도 하지만 상징의 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제국은 다 사실 상징의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력은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유지하면서 전쟁을 큰 전쟁을 한국 전쟁, 2차 대전 빼놓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이렇게 치렀는데요. 이라크 전쟁은 성공적이었었죠. 1차 이라크 전쟁. 근데 두 번의 전쟁,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의 전쟁, 한반도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뼈 아프죠. 많이 잃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는 거의 미국 사회가 거의 이제 정신적 파산의 이제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그 전쟁 두 개는 실제로 무력을 한 대규모 전쟁이었지만 사실 미국이 이 팍스 아메리카를 유지한 건 상징을 통해서 유지했죠. 사실은 이 상징하고 실제 무력하고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전쟁에 왜 들어갔냐 하면 상징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에 안 들어가면 유럽의 자신들의 동맹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죠. 베트남 전쟁에 들어간 이유도 상징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든가 뭐 이러면 상징이 무너지는 거죠. 그나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싸게 먹히는 방식들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색적인 힘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 힘이 강하지만 유라시아 그 넓은 데에 가서 다 개입해갖고 다 때려주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중에 제가 의외라고 생각하는 책이 바로 그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 이 책인데요. 저희 이은구 웅달님이 저한테 이 책은 쌀 필요가 절대 없다. 그래가지고 저를 꼬셔갖고 책값이 폭력적이에요. 5만 원인데 5만 5천 원이죠. 정가가 5만 5천 원인데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 15,000권을 팔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1호 신문 기자는 내가 그 책을 판 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그 제가 강매를 했다는 거죠. 뭐 강매했습니다. 그 도장 찍어주는 건데 1,000분이 이제 그걸 강매로 사줬는데 그럼 14,000권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 뭐 하여튼 자랑을 했는데 왜 제가 그 의외냐면 책값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 책은 제가 사명감을 갖고 쓰긴 했지만 내가 쓰면서도 저를 욕한 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자가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이 책을 쓸 수 있냐. 남의 이야기로만 책을 다 썼네. 이러면서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이 저희 대표작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쪽팔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책이 안 됐던 건 너무 오태민스러워서 안 됐던 거고요. 이제 오태민을 뺐더니 책이 좀 팔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학적으로 비극이 있죠. 국장님. 네, 슬픕니다. 약간 외도운 거거든요. 이게 소설가가 이제 다른 짓 했는데 그 책이 더 팔린 거죠. 이 책에 그래도 그나마 제가 문학적으로 쓴 게 서문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100% 저한테 듣는 이야기가 서문 이야기입니다. 서문 이야기. 서문이 뭐 감동적이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하고 우리 딸 얘기가 너무 재밌었대요. 네. 거의 고양이 얘기는 있는데 고양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는 것 같아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이제 1942년생입니다. 저희 막내딸 지금 중딩이에요. 중딩. 근데 제가 이 서문에서 이 둘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같은 시대다. 생긴 것도 다르고 영양 상태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도저히 살아계셔도 우리 막내딸하고 우리 어머님이 대화라도 하겠어요? 전혀 대화가 안 될 이 둘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브레튼 체제라고 하는 포스트 1945 시스템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체제가 막 동틀 때 이제 시작을 해서 고생 직사게 한 거고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랬죠. 우리 지금 철없는 우리 MZ 세대 그 이하의 세대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해적은 없는 거고 원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 그건 한반도랑 관련 없는 거고 저기 멀리서 나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이제 끝나가는 거죠. 가만히 제가 그 서문을 쓰면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을 뭐 존경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문을 쓰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딸이 더 불쌍하다. 네, 우리 딸이 더 불쌍. 얘는 어떡하냐 이제 이게 끝나가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썼는데 그나마 그 위안이 되는 게 그 오태민이 전혀 없는 책에서 그나마 제가 그 문학적으로 쓴 그 서문을 노평가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네. 책 안 사보셨으면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 형도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거든요. 이런 지식인들한테 제가 이 비트코인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막혔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분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공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레이어 1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레이어 1을. 그거는 저한테 경제학을 가르쳤던 책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르쳤던 경제학 학자들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지정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니 경제학자들한테 도대체 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서플라이 체인이 경제의 근간인 거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는 게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이고 여기에 엄청나게 미국 총 예산의 거의 4분의 1이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제학자가 없다는 거. 이거 완전 지적 구멍 아닙니까? 미국의 예산을 절반은 인타이틀먼트에 쓰고 절반의 반은 국방비에 쓰고 지금 절반의 반은 채권 이자 갚습니다. 근데 이 채권의 이자가 여러분 10년 투영을 해버리면 이 나머지를 전부 압도해버려요. 나머지.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궤도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테러가 없겠죠. 그래서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국제정치학자는 지금 미국이 전환기인데 내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내전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전이 이제 올해 끝납니다. 그 내전의 승리자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고립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와 저희 자녀들의 앞으로의 10년은 매우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서 이더리움 이야기는 비트코인 이야기는 뭐 이 얘기 지금 제가 드린 거고요. 이 표면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이 불을 질렀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금 삽니다. 금 지금. 금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원래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서독과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는 계속 내고 있는데 국채는 이렇게 여기서 딱 꺾였죠.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미국한테 돈 벌러? 그럼 미국 국채 사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걸 위배했죠. 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엘리트로서는 사실은 중국이 외국 주변 국가 대만이나 한국에 대해서 했던 행태들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국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충실한 이제 파트너죠. 2차 세계 전쟁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1위로 올라섰고요. 미국채를 갖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2위를 하고 있지만 원래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순위가 바뀌었고요. 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영국도 많이 갖고 있죠. 영국도 미국 국채를.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하고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나라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모으고 있는데 중동을 중심으로 사우디나 이런 데를 중심해서 금도 금이지만 아마 비트코인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우리 선배 세대가 이제 번영을 일궜던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사실은 이제 케인즈하고 미국의 덱스터 화이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요. 자본주의에도 스펙트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소련 간첩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지만 소련 간첩이었고 경제학자고 케인즈안이고요.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안 경제학자와 미국의 대표 케인즈가 만나서 만들었는데 케인즈는 뭐 국가 사회주의라고까지는 말 안 하죠. 케인즈를. 그러나 상당히 정부주도. 그래서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19세기식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두 분이 만든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미국 중심의 달러 시스템입니다. 국제질서의 특이성에 대해서 박용민 지금 태국 대사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논문에서 이게 n분의 1의 기여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공공재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특이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취약한 체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취약함이라는 거예요. 취약함. 굉장히 취약한 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징후가 여러 번 있었죠. 2008년도 징후도 취약했었던 징후고요. 1971년도 닉슨이 금태환 금지도 사실은 이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던 거고 체제가 만들어지자마자 한반도 전쟁이 났죠. 이것이 또 한 번 시험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런 취약함이 이제 계속 노정이 됐었죠.
1960년대부터 미국은 독일에 가서 주둔비 달라고 했고요. 1971년 연차 총회에서 부담 분담하자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닉슨의 재무장관했던 사람이 존 커널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유럽의 동맹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금창구를 닫기 전까지 금 가격을 변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코널리라는 분이거든. 이 코널리라는 분이 유럽에 이제 그 IMF 회의를 유럽에서 하면서 회의를 처음에 모두 발언하고 자기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서 그 자체도 굉장히 오만하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러는 우리의 돈이고 당신들의 문제다. 알아서 부담금 올려라 하고 나갔어요. 자기는 여기 회의장 안 하겠다고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이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미국을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제국과 행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제국주의라고 이제 싫어하지만 어쨌건 미국이라는 제국의 딜레마는 지정학적 계산과 경제 계산이 늘 충돌했다는 겁니다. 직접 다른 제국들처럼 가서 이제 채권을 잡고 군함을 보내갖고 빚 받아내고 이런 제국은 아니었어요. 좀 더 교묘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이제 세계를 운영했는데 지정학적 계산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동맹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퍼주고 물건 사주고 키워주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난센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 내부의 갈등은 바로 지정학적인 미국으로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미국으로 남아야 되느냐 갈등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나 메시지를 보면 무슨 지정학은 지정학이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 미국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지. 우리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의 이제 딥스테이트라고도 부리는 그 미국의 이제 월가 엘리트들이라든가 이제 국방 전문가들은 그래도 미국이 동맹들과 같이 가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이 가장 반대했을 때는 지정학적인 미국이었어요. 경제적인 미국이 되면 이제 동맹들한테 좀 이렇게 냉정하게 굴죠. 페트로달러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